지금 우리 시민불복종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학자 2명을 배웠었죠. 소로하고 롤즈를 배웠고요. 마지막 학자는 하버마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시민불복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정의라는 것 혹은 도덕이라는 것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보는 정의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의 특징은요, 사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제시하는 거지 정의가 무엇이다 라는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 과정을 잘 지킨다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정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무엇인가가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일단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권을 갖습니다.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비판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런 상태가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는데요. 여기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수능에 한번 보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런 합리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합리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정 표현이 가능하느냐, 이게 이제 그 수능에 보기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버마스는 감정 표현도 물론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어떤 비판적인 검토가 없는,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있는 사고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발언만 던지고 가는 식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감정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전제로 깔고요. 이제 시민불복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버마스가 보는 시민불복종의 기준은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버마스한테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시민불복종이 가능한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시민들에 의해서 합의된 어떤 의사소통의 결과를 어겼을 때, 이때는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단은 의사소통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결과가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될 텐데 의사소통을 거치기는 했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했을 때 그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정당하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이건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옹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시민에 의해서 합의된 결과 자체를 지키지 않을 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버마스라는 사람의 시민 불복종은 기준이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과입니다. 즉,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과를 따르는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과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어길 수 있습니다. 어겨도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경우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거치긴 했으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고요. 지키지 않은 것이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합의된 결과 자체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거쳐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체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나 그 체제에 우리가 합의된 내용에 아예 반대되는 그것에 어긋나는 어떤 체제나 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을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은요, 건전한 법치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건전한 법치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 전체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자, 건전한 법치국가에서 법의 역할은요, 조건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부적으로 법은 따르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니까 당연히 법으로 체제가 운영될 테고 시민들은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의무가 될 테죠. 그렇지만 법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조건부적으로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부적이라는 말에 조금 설명을 써보면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혹은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합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순종하는 거지 무조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니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건전한 법치국가라면 법은 조건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조건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는 법이라고 무조건 지키거나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의 조건은요. 시민 공중의 비판적인 판단을 거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합의된 결과를 따를 것,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체제나 법을 어길 때도 나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시민 공중의 비판적인 판단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이 부당하다 라는 어떤 결론이 났을 때에만 시민 불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 법이 시민 공중의 비판적인 판단을 거쳐서 부정의하다,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어도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 그러니까 그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뭐 호소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행정소송도 막 걸어보고 이런 것도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 내용에 관해서 이 중단원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 의미를 어떻게 글로 쓰거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접해서 느낌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경제 활동 마음대로 하고 있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요. 팔고 싶은 거 팔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이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 이런 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볼게요. 사유재산제도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개인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져야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옷을 가져야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고.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느 경제체제든지 있어야만 사실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한다는 거죠. 생산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개인이 갖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엔 토지였어요. 토지의 생산물을 팔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요. 혹은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를 받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토지, 아니면 뭐 공장,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고요. 아니면 현대에서는 집도 되고 건물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건물을 빌려주고 이 돈을 받아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기타 천연 자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수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갖고 있고 관리하고 팔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걸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의미 안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제체제 자체가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정의이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이거라는 것,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가치에 관한 전제를 깔고 간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등장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또 다른 사상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을 합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그 개신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종교개혁가 중에 이 경제사상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아주 종교가 부패했을 때 나온 어떤 면죄부, 면벌부처럼 돈을 주고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은 이미 정해놨어요. 태어날 때 이 아이를 구원하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건 이미 이제 정해져 있죠. 칼뱅이 이야기한 두 번째 중요한 사상은요, 직업 소명설입니다.
자, 직업 소명설은 직업을 일종의 부르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소명이 영어로 하면 콜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라던가 나의 취미나 적성이나 뭐 능력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운명적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실 누구로부터의 부르심이냐면 당연히 신으로부터의 부르심이다. 직업을 내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그곳으로 불렀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부르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직업에서 성공하거나 성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예전에는 부가 나쁜 거였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너무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칼뱅이 등장하면서부터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직업이 신의 부르심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직업에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게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구원의 증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구원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불렀고요.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부를 쌓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고 그렇다라면 사실 내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좋아하지만 구원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업에서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금욕주의가 더해집니다. 돈을 벌었는데 금욕하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돈을 버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나의 욕구를 위해 쓰거나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이 돈 자체가 벌지만 축적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 쓰거나 사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금욕주의까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얘기했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걸 금욕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서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돈에 관한 어떤 신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칼뱅은 종교개혁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가 좋다, 혹은 자본주의에 나는 영향을 미치겠다, 혹은 내가 미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돈이나 부에 관한 신념 체계가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버예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죠.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베버가 구원 예정설, 그 다음에 직업 소명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버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냐면 이 칼뱅주의 위에 우리 공부했던 이 내용, 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베버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거죠.